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겨울은 특별히 아주 혹한이 계속돼서 예. 눈도 예전보다 많이 오고 또 없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추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따뜻한 데서 자고 깨는 것이 옷이 네. 죄송한데 북한 생각을 하면 이게 20도, 30도 동안 내려가는 곳에서 뭐 잘 먹지도 못했고 네네. 옷도 변변치 않을 거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게 돼요. 네네. 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엄동설한에 예, 또 꽃제비로 이제 네. 가족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꽃제비로 또 고생을 또 많이 했었고 그 탈북 후에는 오히려 이제는 그 대학생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성주 이제 형제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청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주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정치외교와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 전국을 휩쓸었던 굶주림은 저희 집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인일을 겨우 연명하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다오. 내가 중국에 가서 꼭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어린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6개월이 지나도 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도 제게 먹을 것을 구하러 고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먹을 거라곤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셨던 문을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환한 얼굴로 음식을 가득 들고 나타나실 것 같았지만 끝내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떠돌며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던 7명의 친구들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지독한 배고픔은 마음 깊은 곳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 장마당과 역전을 오가며 훔친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역전에서 새우잠을 자는 생활을 4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아빠, 엄마를 잃고 꽃제비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역전에서 떠돌던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지극정성으로 전 다시 예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고 결국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2002년도에 이제 청진에서 탈북하시게 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17살 때였죠. 네, 16, 네. 17. 어렸을 때 예. 탈북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생활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살까지는 뭐 일반 가족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2살 되던 해 98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하루는 가족 회의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가족이 모여봤자 저 어머니,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모였죠. 모이고 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간대요. 그 이유가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간대요. 그래서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가서 먹을 걸 구해다가 오겠대요. 그래서 전 반대했죠. 왜냐면은 만약 아버지가 가시다가 잡히면은 저희 집안은 다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뭐 네. 감옥에 가든지 하니까 저는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반대했죠.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끌려가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만약 잡히면 제 인생은 끝나거든요. 그냥. 네.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성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 내력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만약 잡히면은 집안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의 그 앞으로
그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죠. 네. 12살 때도 벌써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졌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네. 지으면 앞으로 뭐 출세하는데 뭐 걸림돌 네, 된다 네, 이런 걸 네.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주일 후에 찰떡을 가지고 온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가 제가 떡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그냥 떡이랑 아버지랑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이제 떠나시고 이제 일주일 후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간 날이 기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제사를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네.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게 98년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어머니마저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식량 구하러 고모 집에 간대요. 아니 어머니까지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식량을 구해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또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7일이 악몽이에요. 아버지도 일주일 저한테 달라 그러고 어머니도 일주일 시간 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집 나간 다음 저는 이제 혼자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됐고 꽃제비가 된 거죠. 그 꽃제비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 TV에 많이 나오죠. 그런 꽃제비들은 이제 단신 꽃제비라 그래서 혼자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장에 가서 주워 먹거나 빌어 먹거나 이런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무리로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꽃제비인데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도둑질을 하고 네. 훔쳐 먹고 그리고 소매치기 하고 싸우고 뺏어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단신 꽃제비는 다 거의 100% 굶어 죽거나 이제 뭐 병들어 죽거나 다 죽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꽃제비 부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무리로 지어다니는 꽃제비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무리로 지어다니는 꽃제비들을 무서워해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언제 뒤에 와서 이렇게 때리고 돈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친구들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무리 안에서 이제 꽃제비였죠. 그래서 네. 무리로 이제 살다 보니까 단신 꽃제비보다 좀 안전하게 북한에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제가 가장 꽃제비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꽃제비 입문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꽃제비 입문할 때 가장 힘들었는데요. 왜냐면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게 나쁜 건 줄 알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싸우지 마라, 뭐 다른 사람 때리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 거 훔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처음에 훔치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를 훔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훔칠 때가 쉬워지더라고요. 네. 두 번을 하니까 세 번이 쉬워지고 세 번을 하니까 네 번이 쉬워지고 다섯 번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훔치고 싸우고 하는 게 일종의 생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꽃제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굶는다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하루 세끼 굶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굶은 그 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굶는다 하면은 죽는다로 저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들은 그들이 이제 시장에서 훔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꽃제비 생활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꽃제비 시절이 저한테는 감사한 시절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꽃제비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정이 뭔지를 배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정이 뭔지.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친구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도 넌 적응력이 참 좋아. 저는 그러니까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적응력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꽃제비 그러한 시간 4년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일종의 그거는 저를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안에 제가 뭐 꽃제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 괜찮다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제목은 이제 소년 자유를 훔치다라는 제목이고요.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출간되는 책인데 꽃제비 출신 네. 저랑 정말 친한 꽃제비 출신 김혁 씨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논문으로 읽었는데 이 논문이 지금 현대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의 그 10년을 이해하는데 정말 네.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책 나오면은 이제 네. 꼭 한번 사 보시라고 이제 네.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나요? 아까 그 굶는 게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위는
꽃제비들이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자다가 얼어 죽어요. 내가 죽는지 내가 어는지 모르는 채 아침에 그냥 친구를 이렇게 야 일어나봐 이런데 이제 얼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그냥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뭐 묘도 없어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땅을 파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그냥 가서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다 친구를 눕혀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게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물론 굶어 죽은 사람도 많지만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장티부수와 전염병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겨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무덤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 그냥 대충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름 되면은 비가 오고 그 무덤이 습겨 나가면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개가 뜯어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심지어 개가 동네에 내려서 사람을 막 공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이 북한 지역에 창궐을 한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던 거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닐 옷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먼저 내복을 입어요. 내복을 입고 비닐 아시죠? 비닐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내복을 입어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입는 동복이 있어요. 솜옷이죠. 솜 동복이 있는데 그걸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온이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랩으로 싸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체온이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역에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겨울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게 어떻게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 제가 있을 때는 북한 군 시에 이제 꽃제비 구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호소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처럼 무리로 지어 다니는 꽃제비들도 가고 단신 꽃제비들도 가는데 주로 단신 홀로 단신 꽃제비가 가장 많이 가요. 근데 저희는 그 꽃제비 구호소를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구호소에 들어가면은 100% 다 죽어서 나와요. 왜죠? 음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 감자가 아니라 썩은 감자가 나와요. 삶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감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비실비실 앓는 거예요. 근데 약도 없어요. 그것도 또 하루 3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만 나와요. 그리고 또 저녁만 나올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배고프고 당연히 병 들고 그리고 죽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꽃제비가 없다. 왜냐면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꽃제비가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국가가 저희는 꽃제비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구호소 속에서.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가끔씩 하나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원에서 봉사할 때 북한에서 간 넘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 뭐 8월 달에 9월 달에 넘어온 친구들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은 북한 어떠냐 하면은 10년이면 광산도 변하잖아요. 근데 10년인데 북한은 변한 게 없대요. 뭐 평양은 변했겠죠. 많이 뭐 TV에 보면 변했다 그러는데 지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꽃제비들도 똑같고요. 그리고 장마당 풍경도 똑같대요. 그래서 겨울에 또 꽃제비들은 이제 비닐 옷을 입고요. 근데 참 제가 그때 꽃제비 생활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비닐 옷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남한에서 보내준 그 그러니까 비료 포대 있잖아요. 비료 포대를 저희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비닐 옷도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제 그 대한적십사사 그게 그려져 있었고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대한민국이 남조선인 줄 몰랐어요. 그냥 비닐이니까 비닐로 그냥 옷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죠. 그 비닐 덕택에 지금 또 살아서 이곳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 탈북의 과정, 계기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꽃제비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2년 2월에 이제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 삶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함경북도 청진시 경성군이라 이제 그 경성시장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뭐 친구들하고 구걸질하고 뭐 무리지어 다니다가 막 다니는데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가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성주 지금 쓰는 이름을 안 썼어요. 공식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 이름을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친구들도 그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본명이 뭐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성주란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게 초등학교 인민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이름을 고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김일성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보고 반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반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고쳤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막 울면서 나 이름 고쳐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름을 이제 고쳐줬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성주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네 이름이 이성주고 네 생일이 언제고 아버지 이름이 뭐고 어머니 이름이 뭐고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이 할아버지가 일종의 그런 그 돗자리 까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랬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왜 할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왜 할아버지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믿지 말고 나와 같이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면은 안 되고 친구들 다 데려가면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재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갔죠. 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요.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저 사람이 좀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면은 집에 거 다 훔치자. 작전을 세웠죠. 시내에서 할아버지 집까지 걸어가니까 한 3시간 걸었어요. 걸어서 산골에 이렇게 가니까 할아버지가 통나무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게 우리 집이다 이러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살 집이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나무 집이 한 채 있고 옆에 이제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앞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한 3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있고 뭐 토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도 거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안 하고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이제 사인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인을 한 번 주니까 이제 누가 염소 맞고, 누가 토끼 맞고, 누가 이제 그걸 다 배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집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집에 문이 열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시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었네. 네가 뭐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 분이 왜 할머니인지도 몰랐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자 해서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집 한 바퀴 이렇게 집을 훑어봤어요. 왜냐면 또 훔칠 게 없나.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집 가운데 제 시선이 딱 고정됐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웨딩 사진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네. 결혼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맞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를 찾았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98년도에 저희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이제 딸하고 사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손자는 이제 장마당에서 꽃제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마지막 일요일 날 그 하루 종일 그 시장에 계셨던 거예요. 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꽃제비 무리로 주로 다니는 꽃제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얼굴이 많이 익혀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또 그곳에서 또 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거기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한 달 정도 거기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청진, 이번에는 뭐 회령, 이번에는 무산, 뭐 라남, 뭐 그리고 뭐 김책, 뭐 어랑 이렇게 하면서 북한 지역을 그냥 다닌 거예요.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도 엄마 아빠 만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평생 엄마 아빠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왔던 게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그때가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이제 역하고 이제 장마당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손자를 찾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4년 동안 나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또 너희가 배고프지? 이러더니 이제 그 창고에 가시더니 작은 염소 한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고 이제 그 염소를 그냥 가마솥에 넣어서 이제 끓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그날 그냥 고기 파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4년 동안 이제 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배탈이 났어요. 고기를 못 먹다가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일주일 되니까 식량이 딱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또 거지 생활하면은 친구들이 눈치가 되게 빨라져요. 또 그렇게 밖에서 많이 살다 보면.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집보다 여기 더 편하고 장마당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밖에 나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장마당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위에 사는 거죠.
하면리가 있고 경성군이 있는데요. 그 하면에서 경성군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다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면 다리 앞에서 이제 일요일 12시에 항상 점심시간 때 보자. 그러고 이제 친구들은 가고 그때부터 저는 할아버지 일을 도왔죠. 도우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양봉도 하고 벌 양봉도 하고 또 약초도 캐고 그리고 염소 방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먹을 걸 싸들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일요일이 저한테는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농사를 막 짓고 항상 일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도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또 살린 거고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또 친구들 또 이제 저가 오면은 항상 이번엔 어떤 맛있는 걸 가져왔나 또 기대하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나는 그 순간이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그 해 이제 2002년 10월까지 계속 쭉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탈북은 그날이 이제 10월 1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10월 19일이었어요. 제가 왜 이 날짜를 기억하냐면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음식 샀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는 날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19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방목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친구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중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 사람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갔죠. 가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서체를 되게 잘 쓰세요. 보니까 아버지 그 필체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국의 안전이 잘 있다.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와라. 보고 싶다. 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멍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의 한 2, 3분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봤대요. 아버지랑 정말 친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계시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잘 살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를 미워했냐면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잖아요. 아버지만 집을 안 나갔으면 어머니도 집을 안 나갔고 저도 4년 동안 꽃제비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미웠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16이면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내일 아침에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그 사람하고 같이 친구들 줄 그 음식 챙기고 이제 갔죠. 또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한테 음식 주고 친구들이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삼촌이라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친구들한테 차마 중국에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삼촌인데 지금 이모가 지금 폐병 걸려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한다. 그러니까 이모를 꼭 봐야 되니까 이 사람 삼촌하고 같이 이모 보러 간다 하니까 친구들이 또 워낙 잘 다녔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가이드한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큰일 났잖아요. 같이 가면은. 그래서 안 된다. 그냥 내일 돌아올 테니까 그냥 여기 잘 있어라. 그리고 삼촌하고 같이 가겠다니까 이 사람이 또 연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더니 우리 뭐 아무개가 내일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여기 잘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때가 친구들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연락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이제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중국하고 이제 그 북한 접경 지역이거든요. 두만강 사이를 두고.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가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군인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냐 하니까 저희를 이제 두만강 넘을 때 안전히 지켜줄 군인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 해서 같이 가서 만났죠. 만나니까 군인이 하는 말이 10월 23일 날 새벽 2시에 두만강 어디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군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 돈을 주더라고요. 중국 돈 500원인가 500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군인이 그걸 이제 받고 이제 우린 헤어진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 때 이제 두만강에 갔어요. 가니까 군인이 그 후레쉬 같은 걸 이렇게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만나서 이제 이곳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또 브로커가 먼저 이제 두만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10월 23일이면은 북한은 엄청 추워요. 그리고 10월 23일이면 서리가 오거든요. 물이 정말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두만강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은 위험하니까 최대한 빨리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정말 그때 수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마 제가 박태환 선수보다 제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정말 그냥 수영을 막 하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저도 손에 이렇게 땅이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 짜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옷 입고 다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중국집에 가더라고요. 가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요. 그 사람이 저를 그 브로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서 중국 돈을 받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아버지한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를 안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모른대요. 자기 임무는 여기까지래요.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니까 자기한테 딸린 가족이 5명이래요. 5 식구가 있대요. 그래서 5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처럼 너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꼭 만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갔어요. 조선족이랑 같이 남은 거죠. 조선족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정말 잘한대요. 아버지랑 정말 친한 친구래요. 그래서 또 믿었죠. 믿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사진도 찍더라고요. 저한테 사진 찍고 5일 되는 날에 기차 타고 대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넘겨주는 거예요. 저를.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인신매매 단한테 팔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중국에 인신매매단이 많아서 그 인신매매단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잡아다가 중국으로 몰래 판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나오면은 감옥 가고 운 좋아서 남한에 가면은 남한에서 정보를 다 빼낸대 우선. 그리고 이제 죽인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었죠. 믿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초록색 여권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고 하니까 저 연변 같은 그런 마을이래요. 중국 땅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한민국, 한국이 남조선인 줄 몰랐어요. 만약 남조선에 온다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가면 아버지를 만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권을 주면서 그 공항 몇 번 출구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잡힌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는 척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반 되니까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 브로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랬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이제 언어가 통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린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전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된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한국 그 여성분들이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말이 통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막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막 출구를 찾았죠. 출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여권 내는 거기에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 여권을 주니까 여권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권이 위조 여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분도 안 돼서 공항 경찰이 오더라고요. 잡혔죠. 그리고 이제 잡혀서 이제 어떤 방에 갔어요. 방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고 이제 저보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버지가 편지에 중국에 안전하게 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중국에 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물어보니까 일어서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탔냐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딘지 아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한국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맞대요. 한국이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여기 중국 땅 아니래요? 하니까 아니래요. 남조선이래요. 몇 살인데? 16살. 16살이었죠. 네. 그때가 2002년 11월 1일이었어요. 제가 날짜를 되게 잘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숫자를 잘 기억하는데 이것도 꽃제비 생활하면서 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어떤 사람한테 오늘 며칠이에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이 며칠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또
며칠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되게 잘 외우는 데서 그때가 2002년 12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11월 1일이었는데 그때 무릎 꿇고 정말 북한에 다시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남조선 오면은 이제 남조선이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죽을 걸. 그래서 아버지 이름만 알려줬죠. 그러더니 컴퓨터로 아버지 이름을 치니까 바로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뚝뚝 누르더니 그때는 핸드폰인지도 몰랐어요. 막 뚝뚝 누르더니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지금 대성공사에 와 있으니까 와서 내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더니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영화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사형수를 이제 데려갈 때 이제 어머니 만나러 갑시다. 이제 누구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잖아요. 저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이 그냥 자꾸 발목이 계속 삐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걸음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왜 이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막 눈물도 막 나오고 막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서 그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전 무서워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딱 가니까 거기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팔짱 끼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죠.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12살부터 그때까지 16까지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라는 발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저를 꼭 껴안더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시는 거예요. 저도 울었죠.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울었어요. 혹시 예. 어머니 소식은요? 12살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 지금도 소식은 몰라요. 그래서 네. 어머니를 얼마 전까지 찾았어요. 그 2005년도까지 이렇게 2006년, 2007년까지 어머니를 계속 브로커를 북한에 보냈었는데 아예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어머니가 북한에 살아 계시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희 지금 평택에 아버지는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따로 살아요? 예, 지금 저는 학교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네. 지금 평택에 살고 있고요. 예. 새엄마가 있고. 예, 얼마 전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참 네. 그것도 감사한 게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가 이제 만약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냐고. 어머니가 2명 생겼고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모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결혼하시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혼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또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새어머니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제님 같이 이제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또 어려운 생활을 겪다가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런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갔었어요. 네. 또 가니까 밥도 주고, 또 가니까 간식도 주고, 저는 그게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제 교회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참 한국교회, 어찌 보면 참 이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교회가 이제 탈북자들이 교회 나가면은 먼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시각에서는 저는 조금만 좀 밀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탈북자들이 교회 오면 그냥 그들의 친구로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로 맞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고 싶고 친구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탈북자들한테는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안전히 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은 코웃음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수영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이 땅까지 데려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여기서 조금 한 발짝 나가서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또 굴절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도와만 주시고 어려울 때 찾는 하나님으로 또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친구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보다 먼저 그들의 삶을 함께 들어주고 나눠주고 그러한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외로워요. 그냥 네.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갔을 때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저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삶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커갔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저는 탈북자들을 이제 선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온 많은 다른 탈북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 성주 형제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되고 또 꿈도 얻게 돼서 이제 움츠러졌던 데서 날개를 펴고 또 꿈을 꾸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녘 소식 김정금 기자입니다. 북한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쳐 북한 주민들이 추위 나기에 고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제설 차량이 오가지만 도로의 눈을 다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쏟아지는 한방눈을 피하려고 수건에 모자까지 중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기상청은 북한이 지난 여름에도 가뭄과 잦은 호우를 겪는 등 이상 기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한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에서는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문화 소식입니다. 영화 제작사 태풍 코리아가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도를 제작합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당국몰래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인을 그릴 예정입니다. 제작에 나선 김진무 감독은 세터민과의 만남이 고통받는 그들의 내면을 발견하고 영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그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들의 아픔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1월 말까지 출연진 캐스팅을 끝내고 2월 말 촬영에 들어가 하반기 영화를 개봉할 계획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는 오늘도 냉혹한 현실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고아와 가부와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녘 소식 김정금 기자였습니다.